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김경필입니다. 요즘 이제 세 가지가 높다 그러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가 안정 목표가 2%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6.3%, 지금 안정 목표가 2%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느 나라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2%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요? 내년에 2% 올라가고 내후년에 2%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돈을 쓰는 게 좀 지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쓰지 않습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끝없이 소비를 뒤로 연기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이유는 뭐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한테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거냐? 사실 월급 300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6% 그러면 사실 감이 안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만 원짜리 치킨을 말이죠. 2만 1,200원에 사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별로 그냥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2만 원 주고 먹을 거 그냥 2만 1,200원 뭐 이렇게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보면 월급 300을 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월급이 283만 원 되는 거야. 이러면 느낌이 좀 어때요? 요거는 좀 많이 와닿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냥 강제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라는 개념이죠. 금리. 여러분 뭐 금리에 민감하죠. 남의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예적금을 한 분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오늘 한번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실질금리라는 말은 실질금리라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이지 않은 금리도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당연히 명목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목금리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금리예요. 은행을 갔더니 나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얼마 이자 내야 돼? 그러면 뭐 5%. 그러면 그 5%가 이게 명목금리입니다. 예적금 4% 그러면 이게 바로 명목금리예요. 자, 그런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뭘 뺀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뭐 알겠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미래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거를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작년에는 명목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리가 엄청 낮았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작년에 어땠느냐? 이거 엄청 높았죠.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들이 뭐든지 사놓으면 오를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낮은데 얘가 높으니까 마이너스. 작년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대출을 받은 사람만 부자가 되는, 돈을 안 빌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인. 자,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명목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빠르게. 기대 인플레이션 아직 안 꺾였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뭐 약간 상승. 근데 내년을 한번 예측을 해보. 내년은 명목금리가 여전히 높게 올라갈 건데 내년에는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무한정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목금리가 엄청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아지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오늘 저축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느냐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금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금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질금리가 늘어날 때는 진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축을 가지고 저축해서 1년, 2년 모은 거를 막 10년, 20년 가져가면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니까 안 되겠지만 당장 1, 2년 동안은 실질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축에 집중하는 게 진짜 돈 버는 거다. 대출을 갚든지 저축을 하든지가 가장 좋은 재테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돈을 여태까지 못 모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직장 생활 한 5년 했는데 만나보면 돈이 없어요.
아니 5년이나 직장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돈을 안 모았느냐? 왜 이렇게 돈을 안 모았어? 그래서 일단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한 5가지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를 꺼내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투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 돈을 쓴 거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차를 바꿨다든지 그죠? 가방을 샀다든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저축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할인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너무 싸. 야, 이건 진짜 안 살 수 없다. 딱 사서 언박싱을 딱 하면 야, 진짜 싸긴 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트 갔더니 수박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가격표가. 뭐 삽니까? 이거 사지, 이거. 예. 이게 싸잖아. 이게 싸잖아. 그죠? 예. 근데 나 1인 가구야. 이거 뭐 동네 잔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사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싼 걸 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싼 걸 사니까 어때? 나중에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채소 마켓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카드가 왜 문제냐? 우리가 직장인이 어떤 프로세스가 돼야 되냐면 일단 벌고 모으고 그 다음에 쓰고의 프로세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쓰고 일단 써. 그냥 먼저 써. 그리고 그 다음 벌어. 그 다음에 갚아. 요 구조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걸 뽑았는데 카페인 과다 섭취. 이제 카카땡, 페이스땡, 인스타땡땡. 요거 앞자를 따면 카페인이거든요, 이게. 요거 중독이 되면은 또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냐?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목적 없는 저축이 왜 문제냐? 목적이 없으면 만기가 다가오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차에 시동을 딱 걸면 차에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차를 바꿀 때가 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적금 만기다 그러면 백화점에 가면은 막 가방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의 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요. 비싸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저축을 하면은 늘 소비의 재물이 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저축을 좀 바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는 이제 1억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1억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요즘 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인데, 이 1억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인변에 마음심자에 날일자에 세올립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매일같이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돈이 1억인 거예요. 억이라는 목표를 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느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직장인들한테 돈 번 지 5년이면 좀 1억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그렇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기운이 나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3년에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지금 금리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268만 원을 모으면 돼요. 못 모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157만 원은 좀 해보자. 157만 원 5년간 모으면 1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1억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9천, 8천 모으면 절대 안 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7천, 8천 다 의미가 있는데 이왕이면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뭐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소득이 적어서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강연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형광펜 3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 자, 여기에 색깔이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있죠. 요게 이 형광펜 색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6개월 정도 쓴 신용카드 내역서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야. 어떻게 칠해? 외식비는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야. 먹은 거. 여러분들이 먹은 거는 다 노란색으로 칠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달 전에 우리가 뭐 어제 먹은 점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뭐 먹었는지가 기억이 나면서 추억 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쇼핑한 거, 그 다음 문화생활한 거 이런 걸 체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아 내가 한 달에 외식비로 얼마, 쇼핑비로 얼마, 또 문화생활비로 얼마 정도 쓰고 있구나.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서 꼭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3가지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3가지로. 예산을 3가지로 세워라. 아까 뭐였죠?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야?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가 뭐 15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제는 외식비 50, 쇼핑, 유흥비 50, 뭐 문화생활비 5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돈을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비 통제가 안 돼서 저축을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축을 안 하니까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저축을 해야 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먼저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저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먼저 저축을 해라. 그러면 소비는 자연히 줄어든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라.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어떻게 뛸까? 30km쯤에는 어떤 전략을 쓸까? 35km쯤엔 어떤 전략을 쓸까라고 생각하고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톤 42.195km는 그냥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저질러야 됩니다. 저축은 저질러야 돼.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 대출을 갚고 저축을 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대출 갚는 거나 저축하는 거나 똑같이 저축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초년생 때는 돈이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렵고 힘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